자, 개항 이후에 개항에 따르는 외국과의 그 교섭이 활발해지면서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조선 사회에 어떤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큰 변화는 이제 근대 과학이 이제 수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외국과 교역과 교류를 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소통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소통 도구라고 하는 것이 결국 전신과 우편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전신 부분, 이제 통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 전보사를 설치를 해서 이제 이 연결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은 이제 우편 업무가 중심이 되게 되는데, 이제 우정총국, 지금의 우체국인 거죠. 우정총국을 설치를 해서 우편 사업을 펼치려고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1884년에. 자, 근데 이 우정총국 개국을 기반으로 해서 갑신정변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정총국은 개국을 했지만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갑신정변 이후에 우정 그 업무가 중단이 되었었던 거고요. 이게 이제 10년이 지나서 1895년에 이제 우체사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개편이 되면서 다시 우체국 업무가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00년대 가면 만국 우편연합에 이제 우리나라도 가입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국제 우편이라고 하는 업무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제 교역이나 그다음에 그 외교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때 그 우정총국이 1884년 우정총국 개관할 때 우표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편 업무니까 우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 우표가 일본에서 이제 제작이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최초의 우리나라 우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그 갑신정변으로 해서 우편 업무를 못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만들긴 했지만 활용에 하지 못한, 사용되지 못한 이제 그 최초의 우표들이 있는 거죠. 네, 일부 이게 이제 우정총국을 개관하기 전에 그 시범 삼아 이 우편을 통해서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이게 우표를 붙여서 왔다 갔다 한 몇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우편 중에서는 오히려 소인이 안 찍힌 거는 이건 이제 활용되지 않았는데 찍기는 많이 찍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많은 반면에 실제로 활용이 돼서 소인이 찍혀 있는, 도장이 찍혀 있는 거는 굉장히 보기 드문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우편 수집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에서는 이게 도장이 안 찍힌 깨끗한 거가 아니라 최초의 우편은 오히려 소형이 찍혀 있는 게 훨씬 더 이제 소장 가치가 있는 이런 걸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전화인 거죠. 최초의 전화는 경운궁에, 지금 이제 덕수궁이라고 하는 경운궁에 최초로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흔히 말하는 나머지들도 그렇지만 이 근대 그 문물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왕실인 거고, 고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경운궁에 설치가 됐었던 거고, 이제 고종이 이제 신하들한테 전화를 하거나 하게 되면 이 고종의 전화를 받게 되는 신하들은 일단은 일관을 정제를 하고, 왕의 명령을 받듯이 정제를 하고 그 전화기 앞에서 일단 절을 한번 한 다음에 전화를 받는 이런 모습도 이제 띄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화이긴 하지만 황제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 기술이 도입이 되는데요. 이 전기는 이제 전등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 전등은 이제 말 그대로 경복궁에 제일 초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제 크게 보면 경복궁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경복궁 말고 고종이 친정을 실시하면서 경복궁 뒤편에 건천궁이라고 하는 궁궐을 조그마한 걸 다시 짓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건천궁 앞에 이제 백열등을 설치하면서 최초의 전기들을 시범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민간기업, 물론 이제 정부가 투자를 하긴 하지만 민간기업으로서 한성전기회사가 설립이 되게 되고요. 이 한성전기회사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전차가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차는 이제 서대문에서부터 청량리까지 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운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1899년.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전차 같은 경우에는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서는 일본하고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보게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근대 문물의 핵심은 결국 철도인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철도라고 하는 것은 이 열강들이 이제 이권 침탈하는 과정에서 부설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이권의 침탈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크게 좌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 이권들을 나눠가는 과정에서 인천에서 서울까지 경인선, 그다음에 경부선, 경의선까지 모든 철도는 이렇게 핵심이 되는 철도는 일본에 의해서 부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철도가 이제 부설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일본이 이제 경제적으로 침탈을 하거나 또는 이후에 식민지 정책을 펴는데 이제 기본 그 구조를 만들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철도를 부설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철도를 놓으려면 철도 그 부설지 이제 새로운 토지를 편입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간의 토지를 사들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갖고 있었던 국유지를 이제 일본이 그냥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민간의
민간의 토지들을 이제 흔히 말하는 수탈해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의 불만들이 생겨날 수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 철도를 부설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농민들을 강제 동원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민중들의 저항, 그래서 철도 폭발 사건 이런 것들도 이제 종종 일어나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런 전차나 철도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근대 문물로 들어오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끼친 영향이 뭐냐라고 하면 누구나 돈을 내면 똑같이 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신분의식이 이제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던데, 그런 무너지는 신분의식들을 조금 더 빨리 무너지게 하는, 또는 그 신분의식의 폐지를 이제 독려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선교사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제 선교사들의 활동이 대부분 교육과 의료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근대 문물이 들어오면서 의료 부분에서도 이제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1885년에 가면 이제 근대식 병원인 이제 강혜원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게 나중에 가면 제중원, 그리고 이제 세브란스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석영에 의해서 종두법이 이제 그 개발이 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전염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관립으로 이제 의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이제 광재원이었던 거고,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 대한의원으로 이제 개편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료도 근대식 의료가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의사들을 다시 양성하는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반 사람들의 생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의식주죠. 의식주에서도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 이제 가장 크게 보이는 거는 의복이죠. 그래서 뭐 갓을 쓰고 도포를 입던 이런 거에서 결국은 이제 서양식 복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크게 바뀌게 되는 계기는 이제 1885년에 단발령이 내려지게 되면서 이제 상투를 트는 게 아니라 머리를 자르게 되다 보니까 결국 그 단발령에 맞춰서 이제 양복을 입어도 좋다라고 하는 법령이 마련되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뭐 단번에 이제 양복을 입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하나의 계기가 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1900년에 들어오게 되면 고종 본인이 이제 서양식 복장을 하게 됩니다. 고종의 사진을 보면 이제 전통적인 관복을 입은 사진도 있지만, 그 다음에 서양식 복장을 한 사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00년대 이후에 가면 왕 스스로가 이제 서양식 복장을 하다 보니까 밑에 관료들도 그 흔히 말하는 서양식 양복을 입는 형태의 모습들로 서서히 변하게 되는 거고,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제 개량 형복을 입는다든지,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외출을 하려면 쓰개치마나 뭐 장옷 이런 것들을 써야 됐었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이런 이제 변화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음식도 마찬가지로 이제 서양 문화가 들어오는 데다가 특히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서양인들과의 어떤 만찬을 벌리거나 뭐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서양 요리들이 마련이 되게 되고, 만찬 사진들을 보게 되면 이제 서양 음식들이 차려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고종이 커피를 굉장히 좋아했던 이런 것들도 이제 서양 문물들을 왕이 중심이 돼서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간식으로 많이 먹는 이런 뭐 찐빵이나 호떡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중국에서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우동이나 어묵 이런 것들은 이제 일본에서 이때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의 뭐 간식이나 여러 가지 이제 면사랑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같은 부분들은 이제 그동안은 신분에 따라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이제 규제가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신분제가 폐지가 되니까 당연히 그런 이제 주택의 규제라는 부분도 서서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특히 이제 큰 뭐 은행이나 병원이나 뭐 관공서 같은 부분, 그다음에 이런 것들, 교회 이런 것들은 결국은 서양식 건축 양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덕수궁에 만들어지는 속초전, 그러니까 이제 르네상스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러한 서양식 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는 거고, 그러면 주택에 대한 개량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외국과의 교섭과 교류가 활발해지다 보니까 외국인이 이제 조선에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결국 이제 조선 사람들이 해외로 국외로 이주하는 이런 것들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진출하는 지역은 만주 지역,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만주 지역으로는 1860년대부터 많이 이제 이주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일어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기근, 그 다음에 빈곤 이런 것들을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삶의 터전을 찾아서 만주 지역으로 옮겨갔었던 거죠. 거기에 이제 조선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정부가 나서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 간도시 차론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1902년에 간도시 차론을 파견하면서 이제 만주 지역에 살고 있던 조선 사람들의 어떤 관리, 정부 차원에서 관리가 이루어지게 됐던 거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1905년 러일 전쟁 이후에 가게 되면 도저히 이제 조선 정부가
정부가 더 이상 이제 보호할 수 없는 이런 형태로 취하게 되는 거고, 나중에 이제 결국은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그쪽으로 만주로 이제 옮겨가면서 만주 지역은 독립군 운동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만주와 더불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간 곳이 연해주인데요. 이 연해주도 마찬가지로 1860년대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1910년대 넘어가게 되면 3.1운동 이후에 이제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할 수 없었던 많은 이제 애국지사들이 이 연해주로 망명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이제 한인 신앙촌이나 이제 집단촌들을 형성을 해 나가게 됩니다. 여기도 또한 이제 독립군 기지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가까운 일본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요. 초기에 이제 이주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유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문물이나 일본에서의 어떤 문명개화론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유학생들이 많이 갔었던 거고,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게 되면 일본에서의 어떤 노동자들의 요구가 커지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일본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멀리 이제 미주 지역까지도 이주를 하게 되는데요. 1903년에 이제 이 100여 명의 사람들이 이제 하와이 이제 사탕수수 농장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 되었던 거고요.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1905년까지 무려 7천여 명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노동자로 이주를 해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주를 해 갈 때 노동자로 가다 보니까 이제 결혼하지 않은 남성들이 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남성들은 한국인 여성들과 혼인을 하고 싶었겠죠. 결혼 생활을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결국 한국에서 다시 신부들이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그 경우의 수는 별로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조선에서 이 한국 신부들의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게 되고, 그 사진을 통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중매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진을 통해서 이제 혼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명 이렇게 해서 옮겨가게 된 신부들을 일명 이제 사진 신부 이렇게도 이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하게 되었던 거고, 여기 이제 갔던 사탕수수 농장에 가 있었던 노동자들은 나중에 다시 이제 미국의 서부 지역으로 재이주를 하게 되는 이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화 예술의 부분에서도 이제 변화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역사나 이제 그다음에 전기 소설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박은식의 서사건국지나 장지연의 애국부인전 이런 것들이 이제 편찬이 되게 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사회를 풍자하는 모습들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수회의록 같이 이제 금수들로 이제 표현이 되는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시 같은 것도 이제 새로운 형태, 이제 일명 신체시라고 하는 최담선의 해에게 소년에게라고 하는 이 시가 이제 이런 식의 새로운 시가 나오게 되는 거고, 소설 같은 경우도 이제 문명개화를 주제로 하는 이런 소설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음악 같은 경우에서는 창가라고 해서 서양 곡에다가 우리 가사를 붙이는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이제 노래였던 판소리는 원래 한 사람이 하던 거잖아요. 이걸 이제 쪼개서 여러 명이 하는, 그러니까 창극이라고 하는 형태로 변화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극 같은 것도 이제 시연이 되는데, 이제 원각사라고 하는 이제 극장이 마련이 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은세계와 같은 희곡들이 공연이 되게 됩니다. 문화생활에서도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자, 종교계에서도 변화가 생기는데, 이제 전통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유교와 불교에서도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게 됩니다. 유교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새 시대에 맞는 교화, 실천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하게 되면서 박은식 선생이 유교 구신론을 이제 펼치게 되는 거고요. 불교 입장에서는 이제 일본 불교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불교의 어떤 지배를 받지 않겠다. 그래서 조선 불교의 어떤 정통성을 지켜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불교 자주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강조가 되면서 그 한용운 선생을 비롯해서 이제 조선 불교 유신론 이런 것들이 주창이 되게 됩니다. 자, 동학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제3대 송병이에서 천도교로 1905년에 개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철이나 오기호 등이 이제 당군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대종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를 펼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들어와 있었던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발하게 소학교나 양로원 이런 이제 봉사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영역들을 활발하게 펼쳐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천주교의 어떤 기관지 역할로 하는 경향신문을 이제 발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 같은 경우는 선교사들 활동으로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병원, 의료, 그 다음에 학교, 이게 두 가지 이제 양분해서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이화학당이나 숭실학교, 이런 이제 개신교 사립학교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근대식 교육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근대 교육기관이 이제 개신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1880년대에 가면 정부가 이제 영어 교육,
통역관을 키워낸 영어 교육에서 동문학이라고 하는 학교를 설립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현직 관료와 그다음에 이제 양반 자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근대 문물을 교육할 수 있는 학원을 만듭니다. 그게 유경공원입니다. 그래서 이 유경공원은 헐버트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선생으로서 초빙이 돼서 이제 근대 교육들을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정부가 만든 건 아니지만 이 원산 지역에 이제 그 개항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네들 자체 나름대로 이런 그 외국어 교육이 필요했다라는 걸 절십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함경북 덕원에서는 그 관료들과 지방민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학교를 만듭니다. 그게 원산학사입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정부가 아니라 최초로 만든 이제 학교가, 민간이 만든 학교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보개혁을 단행한 이후에는 결국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교육 입구 조서라고 하는 이제 근대 교육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학교부터 시작해서 한송중학교, 그 다음에 선생님을 양성하는 한성사범학교, 그 다음에 외국어 학교 등을 이제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05년 일산늑약, 우리가 이제 외교권을 빼앗긴 이후에 가게 되면 애국애몽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애국애몽 운동가들이 결국은 개몽 운동을 하고 그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근대식 교육을 받은 인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들이 앞장서서 사립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많은 사립학교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1908년에 가면 통감부가 이런 사립학교에 대한 설립을 제한을 하는 법령을 만듭니다. 그게 이제 사립학교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족교육이란 부분들을 조금 더 규제하는 이런 정책들을 펴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